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팀원 위메프 사태 피해 소비자들은 현장을 떠나 법적 대응과 집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오늘 2장짜리 서면 입장문을 내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여고생 명사수 반효진 선수가 사격 공기소총 10m 결선에서 슈도프 끝에 중국 선수를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4번째 금메달이자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입니다. 위메프 본사에서 회사 상황을 암 3기 수준에 비유한 메모가 발견되는 등 정산 문제를 알고 있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나라 돈 5,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야권의 방송사법 강행 처리에 맞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야의 힘자랑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무의미한 소모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올해 7일을 넘어서며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고기압 2개가 한반도를 덮으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열흘 이상 길어지겠습니다. 영유아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대유행으로 집단 면역력이 약해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파리올림픽 사격에서 이틀 연속 금빛 총성이 울렸습니다. 우리 선수단에서 가장 어린 16살 고교생 반효진 선수가 사격 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사격에서 연일 메달 소식이군요.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이었다고요? 네, 반효진 선수 조금 전 끝난 사격 10m 공기소총 결선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격에서 이틀 연속 나온 금메달이자 개막 첫날부터 이어진 사격의 메달 행진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효진 선수의 금메달은 우리나라가 하계 올림픽에서 따낸 통산 100번째 금메달이기도 합니다. 대회 결선은 8명 선수 전원이 10발씩 쏜 뒤에 점수를 합산하고 이후 2발씩 쏘면서 최하위 선수를 탈락시키는 이른바 서든데스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반효진 선수는 혼성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던 중국의 황희팅 선수와 숨막히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반효진은 7번째 한 발이 9.7점인 걸 빼고는 다 10점대를 기록했는데요. 황희팅 선수와 단 둘이 남은 시점에서 9.9점, 9.6점을 잇따라 쏘면서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두 선수는 24발 합계 251.8점으로 똑같았고요. 결국 단 한 발로 금과 은, 메달 색깔을 가리는 슈도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쏜 황희팅이 10.3점, 반효진이 10.4점을 맞추면서 단 0.1점 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16살 여고생 사수 반효진은 어제 본선에서 올림픽 신기록 전체 1위로 결선에 오르면서 진작에 물오른 감각을 드러냈습니다. 살떨리는 결선에서도 만점인 10.9점을 두 차례나 쏘며 강심장을 자랑했는데요. 반효진은 사격을 시작한 지 만 3년이 안 됐습니다. 이런 침착함, 자신감을 부모님께 물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출국 전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평소 성격도 이렇게 좀 당차고 자신감 넘치는 편이에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원천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멘탈이 아주 좋으세요. 이렇게 1, 2년 반짝하고 없어지는 선수가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하고 진짜 예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네, 반효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우리 사격은 대회 사흘째까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오후 7시에는 최대한 선수가 10m 공기소총 남자 결선에서 또 한 번의 메달 총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방송사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전국은 내일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보류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사법과 관련된 마지막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됐죠. 네, 방송사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입니다. EBS 지배구조와 관련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9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시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바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라 내일 오전이면 엿새 만에 필리버스터 전국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야권의 방송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미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방송사법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협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물면서 왜 안 먹니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사법의 제2요구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라 국회 재표 결과 부결에 따른 법안 폐기 과정이 또 한 번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라 당분간 이 같은 소모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방위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과방위 회의 조금 전 끝났습니다. 3시간 넘게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회의를 산회한 건데요. 야당은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쌓이고 있어 수사기관으로 바로 보내야 할 정도라며 공세 수위를 올렸고요. 여당은 청문회가 검증을 빌미로 인신공격, 인민재판으로 변질됐다며 역공을 펼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신공격, 인민재판? 검증이 인민재판입니까? 본인이 아무리 지적하고 싶어도 그렇죠. 인사청문회법상 정해진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단 하루를 재송부 기한으로 정한 뒤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 후보자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경찰 고위직 면접 당시 이 비서관이 동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은 이 비서관 불출석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억지에 가까운 증인 명단이라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조 후보자는 잘못한 게 맞다며 사과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신임 사무총장으로 PK 재선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화에 유연하고 어려운 길을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을 찾아봤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였다는 평가를 받아온 서 의원은 향후 당 사무총장으로 재정과 인사권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해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나머지 주요 당직에 대해서는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차례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표 후보는 당의 운영 기조를 정치투쟁과 민생경제 대연정의 투트랙으로 전환하자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연정 내각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제부처 전면 개각과 여야 합의를 통한 중립적 내각 인사 추천, 긴급 민생지원금 집행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주창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주장해도 싸움만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민생경제 대연정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 구호인 먹사니즘을 현실화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같아지기 어렵지만 민생을 위해 연대가 필요할 때는 할 수밖에 없다며 민생경제 대연정은 민주당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이 현 시점 북한의 유력 후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내용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가 됐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하고 체질량 지수가 정상 기준인 25를 크게 초과한 40 중반에 달하는 등 초고도 비만 상태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주애를 현 시점에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서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서 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올해 14회에 걸쳐서 48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ICBM, SLBM의 시험이 없이 SRBM 그리고 전략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단거리, 중거리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철수한 위메프 본사에 일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남아 기약 없는 환불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메프 대표는 물론 직원들 역시 정산 미지급 사태를 알면서도 돌려막기에 치중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떠난 위메프 본사 사무실은 이제 피해자 몇 명만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리마다 수첩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회사의 위기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유하현 위메프 대표방에서 발견된 수첩입니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위메프의 상황이 암 3기 수준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최소 금액으로 현재까지 온 것, 답이 없는 상황이란 내용도 눈에 띕니다. 정산 지연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 수첩 곳곳에 정산대금 미지급 이슈가 적혀 있습니다. 대형 입점업체 미지급 액수가 500억 원이란 내용도 담겼는데 금융당국이 추산한 위메프 미정산 액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대부분 임기들 수첩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보니까 처음부터 정산 이슈 그게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정산 이슈를 논의한 뒤에도 할 수 있는 딜은 이번 주에 다 하기, 선택형 쿠폰은 필수인 척 안내하라고 적힌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계속 매출을 내려는 조치로 보이는데 판매자들은 미지급 사태 직전까지 각종 할인 쿠폰 등을 남발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금 쿠폰이 이렇게 막 붙어서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7월에 최고였다. 이거는 희대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22년 말 티몬의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6,386억 원, 지난해 말 위메프의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2,398억 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미 지난 4월 회계감사에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플랫폼 업계의 이런 상황은 예견돼 있던 일입니다. 결제되면 바로 입점업체한테 결제해주면 이런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2달 가까이 정산을 미루는 관행이 돌려막기 사태로 이어진 만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YTN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위메프 대표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로 현재까지 판매업자들에게 정산되지 못한 금액이 2,100억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5,600억 원이 넘는 긴급 자금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류한홍 기자입니다. 지난주 카드사와 피지사들을 상대로 신속한 환불 조치에 나서도록 독려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판매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2차 TF 회의에서 판매업자들이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이 2,100억 원대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6월과 7월 거래대금 결제 기일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정부 표현대로 미정산 금액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매업체 경영난을 막기 위해 5,600억 원 이상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천억 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3천억 원을 공급하며 여행업계 대출에 6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3.4에서 3.5%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이 됩니다.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판매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카드사와 피지사가 피해 고객의 결제 취소를 거부하지 않도록 계속 독려함과 동시에 고객이 구매한 상품권도 사용처나 발행사가 사용 금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으로 판매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계속 판매했는지 등을 파악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최고 책임자인 모 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가 사재까지 활용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이메일로 입장문만 배포한 건데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모 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내놓은 건 2장짜리 서면 입장문이었습니다.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올리고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자신의 큐텐 지분 등 사재까지 활용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큐텐이 가진 해외 자금을 유입하고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소비자 환불, 파트너사 지연이자 지급 등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책임자인 구 대표가 모습을 감춘 사이 피해자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이미 커진 상황. 그럴 마음이었다면 이 일이 터지고 나서 그날 바로 저는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시간만 끌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더 악화하고. 정작 사태의 발단으로 지목된 무리한 해외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존폐기로의 역경도 여러 번 극복해왔다며 한 번 더 높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 대표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방은 묘연합니다. 큐텐코리아가 입주한 서울 역삼동 건물의 입주 업체 안내에는 큐텐 이름만 지워져 있습니다. 큐텐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근데 여기 뭐 이름이 지워져가지고 뭔가 해서. 정부와 기업들이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 사이 큐익스프레스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책임 회피 의혹이 일었던 구영배 대표.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사과에 나섰지만 피해자들 앞에 나설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4시쯤 티몬과 위메프가 각각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신문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이 필요한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직 신문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소비자들이 경영진을 고소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후 Q10 티몬 위메프 사건이 접수됐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구영배 Q10 대표와 티몬 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모두 5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한 수사로 소비자와 판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수사 의뢰나 고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내일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월 말까지 금융위가 있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에 앞서 피해 규모와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집회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를 대표하는 모임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을 중심으로 카페를 개설하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TMF 정산 지연 사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구영배 Q10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또 피해자들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내용을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영배 회장이 첫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A4 용지 2장 분량이라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입장문 내용에는 지분 매각하고 사재를 출연해서 수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에 어느 정도 길이 열렸다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게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하겠다는 건데 오늘 좀 전에 앞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티몬과 위메프가 지금 그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죠. 예. 그럼 기업 회생 절차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 기업의 채권자들이 향후에 채권이 회생 절차가 아니고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고요. 지금 구영배 대표가 내가 돈을 주겠어라는 것도 법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고객에게 돈을 내가 개인 자산을 주겠다는 것도 개인 자산이 얼마큼 되는 건지, 그리고 Q10의 지분이 앞으로 Q10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기업 가치가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말 자체로는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법률적인 의미도 없고 실제적으로도 이 이후의 행동으로 보건대 전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의미도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그 입장문을 보면 또 구 대표가 고객 피해 규모를 약 500억 원 내외로 좀 추산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파악한 그 미정산 금액을 보면 2,100억 원 정도인데 여기다가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왜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는 걸까요? 이게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구조가 소비자들이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플랫폼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하면 소비자들은 즉시 비용을 내죠. 예. 근데 그것을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이제 판매 업체들은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바로 돈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 확정을 하고 물건을 서비스를 다 이용한 이후에 이 위메프 등에서 돈을 주는데요. 그 기간이 최소 40일에서 80일 정도의 기간에 이렇게 중간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기간부터 정산이 미정산이 되었는지 물건을 받은 소비자의 규모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에 따라서 계산의 격차는 심할 것이고요. 이게 구영배 대표 쪽에서는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만약에 뭐 물품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이고 이제까지 돈을 못 받은 지금 판매 업체 기준으로 하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구영배 대표가 오늘 500억 정도다라고 말한 것 자체로도 이게 지금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뭐 그렇게 크지 않구나. 또 이 금액 정산의 방법에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이 티몬과 위메프는 앞서서 회사에 찾아온 일부 피해자들 그리고 요청한 고객들에 한해서 환불 절차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중단된 사태입니다. 네.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고객에게 환불을 요구하면 3일 이내에 취소를 해줘야 돼서 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 과징금을 내게 하거나 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을 하면 처벌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은 이게 과징금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예 아니고 만약에 티몬이나 위메프가 이렇게 대규모 소비자들이 취소할 때에도 환불을 해주지 못할 정도로 돈을 이미 회사에 뭐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사용을 이제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면 법리적으로는 사기죄가 뭐 성립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이런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게 추후에 수사가 되게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저희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피해자들이 이제 큐텐 본사 앞에 모여서 뭐 구영배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잖아요. 이거 어떤 혐의인 건가요?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사기인데요. 사기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서비스를 구매할 때 돈을 냈고 판매 업체는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로 40일에서 80일 정도의 기간을 위메프나 티몬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청할 때는 그 돈을 돌려줘야 되고 만약에 물품 구매를 확정하면 이거는 업체에게 줘야 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자기네가 가져가고 다음에 구매하는 소비자들 거를 돌려막기 형태로 지금 사용하다가 이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누가 물품 구매를 하더라도 판매 업체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정도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다음 달에 결제할 대금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의 자금을 다른 곳에 끌어다 쓰고 있었다. 고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사기는 당연히 성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같은 다른 경제적 범죄들도 이 돈이 업체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가 된다고 하면 나 이거 판매 업체들한테 줘야 하는 수수료 빼고 다 돌려줘야 하는 돈인데 회사 운영 측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빼다가 다른 데 투자하는 비용이나 이런 데 다 마음대로 썼다.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더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티메프 피해자들이 법정 공방을 통해서 이 소송을 진행하면 손해를 어느 정도 좀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과 피해자들이 민사적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측면이 제일 안타까운데요.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가 입증돼서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가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법률적으로 돌려받을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위메프나 티몬이 실제로 돈을 갖고 있지 않아서 기업 회생 절차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피해자들이 앞으로 피해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2021년도에 머제 포인트 사태와 되게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시에는 똑같이 뭐 피해자들이 소송 나섰었는데 이때 뭐 사기죄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됐던 건가요? 사기죄가 적용이 됐고 실제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를 피해자들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승소를 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판결문에 뭐
A가 B에게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쓰여진다고 해도 실제로 집행하는 것,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돈을 갚을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돈 없다, 뭐 배째라 이러면 그때부터는 판결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돌려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집행받을 수 있나 이거에 대한 걱정은 남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업 회생 신청을 팀원과 위메프가 법원에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까? 기업 회생 절차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법원이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 기업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절차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이 이게 실제로 회생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허가 과정이 있고요. 허가가 되면 회생 결정이 나면 앞으로 법원이 심사를 해서 법정 관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선임하고 재산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전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악을 해서 이게 앞으로 기업을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청산, 그러니까 기업을 이제 없애는 거죠. 청산을 하는 게 맞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기업을 청산을 하거나 회생하는 과정에서 회생 절차를 들어가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빚을 어떻게 갚을까? 뭐 이런 계획표를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회생 절차에 따라서 계획이 완결이 돼서 법원에 허가가 날 때까지 이 기업의 채권자, 즉 이 사건 여기서는 소비자 또는 이 지금 위메프나 티몬에서 물건을 판 소상공인들, 거기 판매한 셀러분들은 돈을 전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생 절차에서 이 긴 회생 절차 안에서 법원의 회생 절차 도장 찍으실 때까지는 전혀 돈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돈 못 받고 그대로 기다려야 되는 엄청난 상황에 지금 부딪히고 심지어는 회생 절차에서 뭐 15%씩 받아라 이러면 그 나눠주는 대로 그만큼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 채권자 돈을 받아야 하는 제 생각에 지금 여기서 물건을 판매하셨던 판매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그 거액을 결국은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에서 뭐 몇 프로나 주라고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이미 돈이 못 받게 묶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소규모의 소상공인들이나 판매자분들은 그만큼 위메프나 티몬에서 뭐 100억을 팔았다 아니면 50억을 팔았다 하면 그만큼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돈을 전혀 정산을 못 받으니까 위기를 겪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판매하신 판매 기업들의 경우는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법원이 재산 보전 처분을 내린다면은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니까 지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팀원과 위메프가 일부러 기업 회생 절차를 좀 의도적으로 신청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비판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지금 오늘은 구영배 대표가 내 개인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겠다라고 발표하고 오후에 보니까 기업 회생 절차 같은 날 들어가면 당연히 구영배 대표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이 되고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다른 지금 그 판매업자분들이나 소비자의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다만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이 회생 신청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지금 뭐 검찰도 그래서 이번 사태 중대성을 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건 형사부잖아요. 근데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섰더라고요. 이제 고소고발이 시작이 되면 고소고발장을 받은 형사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지금 선제적으로 반부패부에서 고소고발 없어도 법리 검토를 먼저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사태의 심각성을 검찰에서 먼저 인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특히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뭐 민사적으로 물건을 팔았으니 그 대금을 정산해 주세요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물건을 소비자한테 대금을 받고 판매자에게 지급하기까지의 그 뭐 한두 달간의 그 사이에 돈을 미리 빼서 다른 데다 유용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이것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어떤 범죄에 적용시켜서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런 식의 플랫폼 사업자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되게 관행이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지금 되게 굉장히 필요한 태도이긴 합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5,600억 원이 넘는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자들까지 지금 피해가 큽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볼까요? 지금 당장 유동성 위기에 몰린 판매자분들에겐 도움이 되실 수는 있겠는데 여전히 이제 남는 게 이게 근본적이라기보다는 당장의 이게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당장의 수혈일 뿐이고 판매자분들께는 이게 어차피 채무로 또 남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의 급한 불을 끄는 거지. 종국적으로는 이 티몬이나 위메프한테 받아야 하는 정산금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지금 티몬과 위메프 그 모회사죠 큐텐에 올해에만 30억 원 상당의 정부 예산이 지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취지가 영세상인의 뭐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돕는다 이런 건데 이게 오히려 검증 없는 쇼핑몰 선정으로 피해가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잇따르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의도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뭐 디지털 세상이고 지금 쇼핑을 뭐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되어 있는 쇼핑이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근데 큐텐 계열사가 생각외로 굉장히 많이 114억이나 되는 지원금을 받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만 보더라도 사실은 정부 쪽에서 이 큐텐 계열사들의 이런 문제점, 위메프나 티몬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부 기관 내에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었던 것 맞나? 이런 의구심은 굉장히 듭니다. 예, 다음 주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 성수동에서 음악 공연이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 사건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어제 새벽 서울 성동구에 있었던 음악 페스티벌이죠.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출신의 DJ가 공연한다고 하면서 공연장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악 공연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4층짜리 건물이어서 여기서 근데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을 놓고 입구가 되게 좁고 계단으로 만들어진 건물에 사람들이 진입하려고 공연을 관람하시려는 관람객들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들어가는데도 입구가 좁으니까 뭐 1시간 이상 대기해서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호흡하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경찰에도 119에도 많이 신고가 들어가서 결국 새벽 4시 정도까지 예정되어 있던 공연이 새벽 1시경에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사실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도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지금 뭐 그런 매뉴얼이 구체화되거나 이런 건 아직 없는 건가요? 매뉴얼은 아니고 이제 공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공연을 하는 경우에 공연장을 관리하거나 공연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연에 대한 안전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안내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1,000명 이상 하는 경우는 안전관리 요원을 두고 피난
통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예방 조치 등을 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지키더라도 과태료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대형 공연장이나 극장 같은 경우는 계속 상시 운영되니까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상시 운영되지 않는 경우는 안 지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셈이죠. 예, 이 공연장이 소방 추산으로는 4,000명 이상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한 3,800제곱미터 정도 크기라서 2,000명 정도밖에 수용 못하는 공간인데 2배 정도 몰렸다는 거. 이거 만약에 기준선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티켓이 이 정도 판매가 되어서 실제로 들어갈 수 없는데도 이만큼 팔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 정도를 공연을 기획한 쪽에서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면 네. 실제로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공연 기획한 쪽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여름 무더위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밤 속초에는 두 번째 초열대야가 나타났고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밤 속초는 최저기온이 30.6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1일 강릉에 이어 두 번째, 지역으로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밤이었습니다. 올여름 열대야 기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7일,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면 역대 최악이었던 2018년보다 오히려 하루 많습니다. 습도는 굉장히 높고 열대야가 많은 그런 여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한낮 무더위도 점점 기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영남 지방 기온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 안팎까지 올랐고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도 35도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흐리고 간간히 비가 내리며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며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약화했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는 주 중반부터는 뜨거운 열기가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꺼운 이불 2개를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영향으로 열기가 쉽게 식지 못하고 무더위와 열대야가 점차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음 주 중반까지 10일 정도는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접속자가 몰려서 홈페이지 먹통 사태가 이어지며 한국부동산원이 청약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늘 청약 접수 중인 아파트 단지의 청약홈 접수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5시 반에서 밤 1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원 측은 또 오늘 접수하는 단지 가운데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접수는 청약 접수일을 내일까지로 하루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접수 마감 시간 연장은 오늘에 한정해 운영하며 내일부터는 기존 접수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염성이 크고 예방 백신이 없는 수족구병이 영유아층에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10년간 가장 크게 번지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집게 소독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입 주변이나 손발에 발진이 생기고 발열과 인후통을 유발하는 수족구병. 최근 수족구병이 6세까지 영유아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표본 감시 결과 영유아 외래 환자 1000명 중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 이달 3주차에 78.5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가 다양해 이전에 걸렸어도 병원체가 다르면 얼마든지 다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피부 물집이나 침, 콧물, 분변 등을 통해 전염되는데 아직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수족구병은 코로나19 시기엔 유행이 크지 않았습니다.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력이 낮아진 상황에 개인 위생이 취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거로 분석됐습니다. 집단 면역력이 매우 낮아졌다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다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면역력이 이제 낮은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다시 이제 수족구병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장난감, 놀이기구, 문손잡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염된 원한은 회복할 때까지 등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증상이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지속하다 보통 저절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중증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38도 이상 고열이 나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한낮더위가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6도, 대구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1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더워지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의 양이 5에서 30mm로 많지 않아서 더위를 식히지 못하겠고, 오히려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감만 더 심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북부 지방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여자 양궁 대표팀 올림픽 10연패 뒤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 회장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할 수 있는 건 뒤에서 다 할 생각이라면서 선수들이 건강하게 남은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직접 관람한 경기마다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이른바 승리 요정인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운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 회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뭐 할 수 있는 거는 뒤에서 다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아무쪼록 건강하게 남은 경기 잘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제가 거기에 묻혀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말 내내 이어진 비로 센강의 수질이 악화하면서 파리올림픽 철인 3종 경기의 훈련이 이틀 연속 취소됐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세계 철인 3종 경기 연맹은 센강의 수질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29일 훈련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인 3종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수질이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파리올림픽 두 번째 주에는 마라톤 수영 경기도 센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팀원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모 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큐텐 코리아 대표, 또 위메프 대표, 팀원 대표에 대해서도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팀원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환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모 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큐텐 코리아 대표, 위메프 대표, 팀원 대표에 대해서도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팀원과 위메프, 법원에 기업 회생을 앞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소비자와 판매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신지원입니다. 네, 팀원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티켓몬스터와 위메프 이용자들이 환불을 못 받고 정산이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들 업체는 오늘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위기에 놓인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청산할지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앞으로 회생 원인이 있는지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금융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회생 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신문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이 필요한지 확인할 예정인데 아직 신문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의 5월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 원대로 6, 7월 피해 규모를 합하면 수천억 원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크고 시장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일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소비자와 소상공인단체는 피해 회복을 촉구하면서 두 회사 대표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무리한 판매 진행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을 허투루 쓴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위메프 측이 정산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것을 알면서도 계속 결제를 유도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치중했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YTN 취재진이 위메프 본사에 있는 류아연 대표방에서 발견한 수첩에는 위메프의 상황을 암 3기 수준이라고 비유한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수첩에서도 정산 지연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인 지난 9일 내부 회의에서 정산 이슈를 논의한 내용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는 딜은 이번 주에 다 하기, 선택형 쿠폰은 필수인 척 안내하라며 결제를 계속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에 소상공인 판로 지원 명목으로 올해만 30억 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영세상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돕는다는 취지와 달리 충분한 검증 없는 쇼핑몰 선정으로 오히려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말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돕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홍보 포스터입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의 유일한 사기업 동참자로 위메프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같은 협업을 고리로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입점 수수료 지원과 온라인 진출 교육 등 판로 지원을 이유로 올해 큐텐 계열사에 지급하기로 한 예산만 무려 114억 원. 이 가운데 30억 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 흘러들어간 금액만 각각 5억 8천여만 원과 6억 3천여만 원 수준입니다. 나랏돈이 투입될 온라인 쇼핑몰은 지난 2020년 중소기업 유통센터 자체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당시 큐텐은 고득점을 받아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 모두 이미 납입 자본금이 바닥난 자본 잠식, 사실상 시한폭탄을 안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부실 기업에 세금을 퍼주고 이를 신뢰한 소상공인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저희 파산이고요. 견제할 능력도 없고 티몬은 믿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산받지 못한다면 지난 25일 기준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에 달합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를 시한폭탄을 국가공공기관이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해오다가 결국은 애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센터 측은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교육 비용 등을 사후에 대준 차원이라며 이번 정산 지원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나랏돈 투입에 있어 제대로 된 검증 작업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큐텐의 구영배 대표 측이 내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구 대표와 류광진 팀원 대표, 류화연 위메프 대표 측이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정무위 행정실에 알려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뒤 구 대표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월간 거래량이 7천 건을 넘긴 건 3년 6개월 만입니다.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는 건 가격 상승과도 흐름을 같이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만에 0.3%가 올랐습니다. 18주 연속 상승인 동시에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영향은 수도권으로도 번지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기준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10,000 건을 넘겼는데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7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도 한 주 전보다 0.08%가 올랐는데요. 서울과 인천에 이은 세 번째 상승률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 시장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오늘 청약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면서 한국부동산원이 급기야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당첨된다면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접속자가 몰렸기 때문인데요. 청약 홈에 접속하는 게 로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가 멈춘 건 주택 청약 신청이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였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청약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됐고 신청자들이 겪은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하기까지 3시간이 넘게 기다렸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또 접속이 돼서 절차를 진행하면 또다시 페이지가 잘못됐다는 오류가 또 나오고 다시 또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지금 너무 불편해서 안 내겠다 싶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더라고요. 한국부동산원은 오후에는 접속 지연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접속 지연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부동산원은 급기야 청약 접수 마감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오후 5시 반까지였던 청약홈 접수 마감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했고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이튿날까지 하루 더 접수 기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접속자가 폭주한 건 서울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를 비롯해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는 수도권 단지 3곳 등 모두 10개 단지가 같은 날 청약 접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세 차익이 수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 가능한 단지들의 청약 일정이 몰린 탓이 컸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청약 열기는 뜨거운 상황, 공급 부족 우려까지 번지며 이번 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에 육박했는데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달 말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대전, 세종에서 모바일 임대차 계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3주째 파업 중인 가운데 노사가 오늘 저녁부터 집중 교섭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사전 협의 결과 오늘 저녁 7시부터 모레까지 집중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장기화 속에 양측 모두 교섭 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극적인 타결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1인 가구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혼자 사는 10명 중에 8명은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인 가구 9,4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8.8%가 위험군에 속한 겁니다.
이별과 자녀 사망, 실직 등의 경험이 많고 식사와 외출 횟수가 적을수록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중에 고독사 중고위험군으로 범위를 줄여보면 성별로는 남성, 나이로는 50대, 그리고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또 10년 이상 혼자 산 경우도 고독사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혼이 줄고 고령화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0가구 중에 1가구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인 가구 수가 1년 전보다 32만 7천 가구가 증가한 782만 9천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혼이 줄고 고령화로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며 1인 가구는 계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가율은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1인 가구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가 18.6%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3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10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213만 8천 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 중 9.7%였습니다.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 인구는 총 9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 45만 명 증가했으며 이는 서울시 인구 939만 명보다 큰 숫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총 인구는 5,177만 명으로 3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내국인은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외국인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내국인 수는 2021년 이후 3년째 내리막인데 지난해에는 4,984만 명으로 10만 명이 더 줄었습니다. 반면 상주 외국인은 194만 명으로 18만 명이 늘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국적만 100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다문화 가구는 41만 6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만 6천 가구가 증가했고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의 6.8%인 149만 3천 가구로 1,000 가구가 감소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방송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내일 5박 6일 만에 끝날 전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송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이번 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증과 다른 당론 법안 처리가 맞물리면서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본회의에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방송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닷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법안 처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방송사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EBS법은 내일 오전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로써 5박 6일의 필리버스터 전국이 마무리되지만 여야 모두 무의미한 소모전을 벌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야당이 강제 종료할 수 있고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은 결국 대통령 거부권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야는 장외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화살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송과 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대통령의 그 여당다운 한심한 작태입니다. 대통령부터 대오각성하고 공영방송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합니다. 이례적인 3일 연속 청문회와 현장 검증까지 진행했던 과방위는 여야 입씨름 끝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뤘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또 탄핵으로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재명 전 대표님의 먹사님이즘이냐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부적격 사유가 쌓이는 자,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부적격을 명시한 채택도 아닙니다.
그냥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청문 절차 시한이 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국회에 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이견이 워낙 커 결국 국회 동의 없이 입력을 강행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민생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이 이 후보자를 향해 자신과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 뇌구조가 이상하다와 같은 말을 하고 자료를 손에 든 것을 두고 피켓 투쟁을 하느냐며 사과를 강요하는 등 청문회 자리가 정치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했다고 제소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막말과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막말과 갑질을 한 건 이 후보자라고 맞받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SNS에 과거 5.18 관련 막말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지적하자 연좌제나 손가락 운동을 운운한 이 후보자가 광주 시민과 역사에 갑질한 것이고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한 건 자신의 평가일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에 친한계 PK재선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비서실장에 이은 두 번째 당직 인선인데 관심이 쏠리는 친윤계 정정식 정책위 의장의 교체 여부를 두고는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체제 두 번째 인선, 당 재정과 조직 등 살림을 총괄할 사무총장에 PK재선 서범수 의원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1호 인선 박정아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친한계로 분류되는데 한 대표는 변화에 유연한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 반면 당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는 정책위 의장은 유임과 교체 카드를 두고 장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 본인과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의 추후 뽑힐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최고위원 9명 중 이른바 친한계는 4명. 정책위 의장 면면에 따라 우군이 과반이 될 수도 친윤이 과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친한계 중심으론 당 수장이 바뀌면 임기와 관계없이 물러나는 관례를 언급하며 정점식 의장의 결단을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거듭된 원포인트 인선 역시 당내 여론을 지켜보는 속도 조절과 함께 물밑 조율을 위한 시간 벌기 차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임명권은 대표께서 갖고 계시니까 임기가 1년이다 2년이다 하는 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원내대표와의 인선 협의 대상에다 의원총회 추인까지 필요한 정책위 의장 교체 명분이 없단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여기에 한 대표와 친윤계 대립구도가 초반부터 불거지면 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점식 의원 합리적이고 일 잘하니까 굳이 정점식 의원을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고 60%가 넘는 전당대회 지지율을 거론하며 한 대표 일부 지지자의 단체 행동까지 수면 위로 오르는 가운데 정 의장은 여전히 말을 아끼는 상황. 사퇴해라 이런 식의 댓글 남기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한 친윤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인사권을 가진 당대표가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며 빠른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 변화 쇄신을 명분으로 하는 친한계 지도부 구축과 친윤계와의 전면전을 피하는 탕평의 갈림길이 한 대표 체제 연착륙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논란 끝에 취임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를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축구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을 스스로 실패로 규정하며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사령탑 내정 이후 22일 만에 열린 취임 기자회견.
홍명보 감독은 90도 사과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팬에게 상처와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한국 축구를 위해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실망하신 팬들에게 용서받는 방법은 제가 제 자리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사퇴 회견 때도 종이 한 장 들지 않았던 홍 감독은 A4 용지 8장에 빼곡하게 써온 취임사를 11분 동안 꼭꼭 씹어 읽었습니다. 다양한 대표팀 지도 경험과 협회 행정 일, K리그 감독까지 그동안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홍 감독은 개인 욕심이 아니라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대표팀에 존중과 대화, 책임, 헌신이라는 3가지 정신을 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유례 없이 훌륭한 선수가 가득한 지금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월드컵 16강 이상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적으로 표현되는 결과와 한국 축구만의 확고한 방향과 체계의 확립이라는 과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낼 것입니다. 꼭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을 스스로 실패라고 규정한 홍 감독은 이른바 의리 엔트리를 인정하면서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는 선수들만 뽑아서 쓰는 인맥 축구니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하지만 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이름값은 없지만 그래도 팀을 이끌어가고 정말 팀에 도움이 되고 헌신이 되는 선수들을 잘 몰랐어요. 홍 감독은 전술과 피지컬 부분을 담당할 유럽 코치 2명을 포함해 코칭 스태프 구성도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래시가 쉼없이 터진 언뜻 청문회 같았던 취임 회견이지만 홍 감독은 10년 전 출발된 기대와 박수뿐이었다며 겸손하고 겸허하게 팀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충남 청양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베트남 국적의 외할머니와 3살 난 손자가 숨졌습니다. 시험관을 통해 어렵게 얻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국 베트남 다문화 부부가 이른 아침부터 농사 일을 나갔던 사이에 벌어진 참변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집안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불이 난 집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두 무너져 내리면서 집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베트남 국적의 70대 여성과 3살 난 손자가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아빠를 유독 잘 따랐던 윤성이. 부모가 시험관 시술까지 해가며 10년 넘게 기다린 보배였습니다. 마지막일 줄을 몰랐어요. 집에 오면 아빠 좋다고 핸드폰에 유튜브 보면서도 윤성아 하고 부르면 그냥 뛰어나오는데. 60대 한국인 아버지와 40대 베트남 어머니가 잠든 아이를 뒤로 완 채 아침 일찍 농사일을 나간 사이 벌어진 참변입니다. 윤성이 부모는 어렵게 얻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평소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농사일을 했다고 마을 주민들은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에서 온 외할머니가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혼자 벌어서는 못 하잖아요, 일도.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애를 봐주기 위해서 외국서 여기까지 와서. 잦은 기침에 폐렴으로 입원했던 윤성이가 상태가 나아져 예상보다 빨리 퇴원하면서 안심했는데 퇴원 하루 만에 화마가 덮친 겁니다. 잡잡하죠. 손에 일이 잡힐랑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도,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망 원인과 화재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벌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과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경기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난 가운데 큰 불길을 잡는 데만 20시간이 걸렸습니다. 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는데요. 주민들은 마치 유독가스처럼 연기가 퍼졌다며 지역에서 난 큰 불에 불안해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마치 화산이라도 폭발한 듯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멀리서도 하늘 높이 퍼지는 연기가 보일 정도입니다. 헬기까지 동원해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그칠 줄 모릅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폐비닐 재활용 공장.
비닐이 타면서 까만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소방은 한때 주변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닐에 붙은 불이 꺼졌다 다시 살아나길 반복해 큰 불길을 잡는 데에만 하루 가까이 걸렸습니다. 쌓여있는 거는 다 하나씩 다 퍼내야 돼요. 그냥 산처럼 쌓여있는 거를 평탄화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계속 물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 안에까지 다 해. 다행히 공장에 있던 직원 등 30명이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변 공장으로까지 불이 번지면서 건물 8개 동이 탔습니다.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화성시는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엄청 컸어요. 엄청 컸어요. 완전 검은 연기가 그 비닐을 태우는 거가 검은 거잖아요. 그게 하늘을 덮었고 유독가스하고 마찬가지죠. 화재 연기를 한 번만 들마시면 이게 뭐 숨이 멎은다고 하잖아요. 폐가 완전 까맣게 된다고 그런 연기였어요. 또 주민들은 이곳뿐 아니라 배터리 공장 등 최근 인근 지역에서 공장 화재 소식이 잇따르자 안전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순직한 최상병의 유가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서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최상병 유가족이 이의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유가족의 이의 신청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등록하면서 변호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 대형 건설사 한신공영 측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고요. 대구는 36도까지 올라서 사람 체온에 가까운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는 낮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오히려 습도만 잔뜩 높여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북부 지방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게다가 밤에도 더위가 식지 못하고 있어서 에어컨 사용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효율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려면 우선 에어컨을 켜기 전에 실내에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강하게 작동을 해서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필터를 청소하면 더 높은 냉방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실외기를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환기창을 최대한 열고 실외기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돗자리 등으로 가림막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잠시 뒤 뉴스케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